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박완석입니다. 애국 활동가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변호를 맡아주고 계시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정준길 변호사님인데요. 이 정준길 변호사님이 류여애 교수님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사태를 자세히 분석하고 그 결론을 도출해낸 탄핵은 무효다라는 서적을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정준길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진짜 제가 변호사님을 처음 뵌 게 예전에 네. 그 대한문에서 처음 뵀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느덧 벌써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예, 벌써 우리 국민들, 애국 우파 국민들께서 태극기를 드신 지 벌써 2년 6개월이 넘었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한 네. 선배이시기도 한데 네. 그 장기정 네네. 자유청년연합 대표에 네네. 그 변호도 맡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장기정 대표께서 당시 탄핵 국면에서 특검이 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좀 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과도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구 방망이 들고 이러면 안 된다. 올바르게 조사해라, 공정하게 조사하라라는 취지로 그걸 들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무슨 공무집행방해 비슷하게 해서 지금 기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논리대로 하면 아니 그 당시에 그 촛불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머리로 공 만들어서 발로 차고 화형식 비슷한 것도 하지 않았나요? 그게 더 훨씬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죄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정 대표뿐만 아니라 함께 고소되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애국우파의 지도자들이시죠. 우리 신혜식 대표님 그리고 또 조옥순 우리 회장님 전부 다 함께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필하신 네. 이 탄핵은 무효다라는 서적을 보니까 네. 이 부제가 네. 속아서 든 촛불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되어 있고 이 책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펼치면 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우리 태극기 세력이 이 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저도 찾아보면 여기 한 명 들어가 있기도 했을 것 저도 같은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탄핵은 무효다. 제목 너무 깔끔하죠. 우리 애국우파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듯이 탄핵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를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천명한 것이고요. 제목을 이제 소제목을 속아서 든 촛불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는 이제 뭐냐면 탄핵이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근데 탄핵이 왜 무효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무효는 같은데 이렇게 뭐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탄핵은 무효인데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반대하는 사람이거나 중간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잘 몰랐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왜 탄핵이 무효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요. 또 다르게는 탄핵을 옳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보여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야, 너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탄핵이 무효가 아니라 탄핵이 문제가 있고 탄핵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 탄핵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이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깰까? 근데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못 자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썼고요. 세 번째는 탄핵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탄핵이 있었나? 이게부터 글쎄요, 뭐 탄핵이 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탄핵 제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탄핵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좀 찬찬히 설명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의미의 어떤 책으로서 또 기능을 하고 가장 관심을 둔 것은 당시에 쏘가서 태극기를 촛불을 들었던 적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든 국민과 촛불을 든 국민의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것을 바라는 소박한 국민들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 태극기 국민들은 당시 언론에서 쏟아내는 그리고 당시의 야당에서 쏟아내는 여러 가지 거짓 뉴스와 유언비어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 분들이고
그리고 촛불을 드신 분들 중에 의외로 대부분의 분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쏘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용서받기 어렵다.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연히 촛불을 들었던 분들인데 그러한 분들이 지금 세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또 과거에 본인이 알았던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뭔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이제 서서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쏘갔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내가 쏘갔구나. 내가 쏘가서 촛불을 들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우치시고 더불어서 그 우리 속아서 촛불을 든 분들을 쏟게 만든 과연 그자들과 정치 세력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탄핵은 무효다라는 책은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네. 저희가 이제 책을 한번 읽어봐야 알겠지만 네네. 시청자분들도 네. 이 책이 보면 상당히 매우 잘 집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도 아직 다 읽어보지는 예, 못했지만 네. 자, 그렇다면 네.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무현의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나오는데 네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왜 박근혜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게 됐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다라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꺼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탄핵에 찬동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분들이 선뜻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면 그것에 반추해 보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탄핵을 비교하게 된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비교를 해보면 둘 다 탄핵 소추가 됐는데 한 사람은 탄핵이 기각되고 한 사람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탄핵이 모두 16건이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게 16건이었는데 그 가운데 14건은 국회에서 전부 다 중간에 없어져요. 기각되거나 기간이 지나서 폐기되거나 그랬는데 딱 2건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예, 예. 세상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딱 2건만 유일하게 탄핵 소추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 소추 과정에서는요 각하되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다 각하되었어야 하는데 각하가 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논리로 보자면 뭐 탄핵이 되고도 남음이 곱하기 100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3가지 사유를 들어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들고 있는 그 해당 조문도 헌법 조문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지적한 사실관계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해서 탄핵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오히려 받아들여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결론 모두 잘못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 탄핵 과정에 대해서도 네. 상세히 분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탄핵이 무효인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꼽아달라면 어떤 것이 될까요? 일단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다 한꺼번에 하면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탄핵 소추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공통적이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기도 한 박근혜 대통령 이 개인으로서 기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개인으로서의 기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존중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탄핵제도라는 것은 권력 분립,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체크 앤 밸런스의 제도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그것은 기본권 침해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한 개인으로서 기본권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기본권이 있다는 것은 누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확인해 줬다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이 탄핵 기각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한테 경고 처분한 게 본인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거든요. 결론은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이뤘지만 중간의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그거예요. 대통령이기도 한 노무현에게 과연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결론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탄핵이라는 제도가 한 개인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탄핵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일단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 쫓겨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직업이기도 하죠. 한 개인한테는. 한 개인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헌법상 막중하고 중대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직장이에요. 직업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파면당해서 쫓겨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네요. 예, 예. 그 다음에 탄핵을 당하면 공무단위권이 5년간 제한이 되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공무단위권을 5년간 제한받으니까 이거 역시 기본권이 침해 또는 제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 개인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권과 그다음 공무단위권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 침해당하는 권리와 관련된 헌법상의 원리인 적법 절차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는 저희 개인의 기본권과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매우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적법 절차의 원리의 핵심은 내가 억울하다. 내 변명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소추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와서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하세요라고 변명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줬는데도 대통령께서 만약에 거부를 하셨다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날이 12월 4일인가 3일인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12월 9일 일주일 만에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탄핵 소추안 발의한 다음에 바로 그냥 의결 절차로 간 이 부분은 바로 헌법상의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핵 소추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이고요. 탄핵 재판 과정에서 이제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헌법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지만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소추 중인 사건, 또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은 받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규정을 왜 뒀느냐가 중요한데,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랬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에 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준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특검에서는 32조 단서를 근거로 난색을 표하죠.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제출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다시 제2차 준비기일에서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이 최서원 원장과 관계된 수사기록을 일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게 돼요. 32조 단서에 반해서. 자,
근데 왜 이 32조 단서를 뒀냐? 이 헌법재판소의 이 사례, 그러니까 이 해설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탄핵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검찰이 수사 기록의 의도대로 결론이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즉 만약에 거기서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되는 방향의 수사 기록이라면 인정되는 쪽으로, 인정이 안 되는 쪽 방향의 기록이라면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서 규정을 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상당히 적절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수사 기록을 받아다가 미리 본 거죠,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인데 좀 미리 가져가서 볼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었는데 1월 말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그만뒀고요.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둘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9명 재판관 가운데에서 지금 이정미 재판관까지 그만둔 7명으로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인 3월 10일 날 정도까지 탄핵에 관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부터 공표를 했죠. 그렇죠? 예.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2017년 3월 10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결론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 틀림없어요? 그렇죠. 예. 기간을 더 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3월 10일 날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동안 조사를 거쳐야지만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자, 그럼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3월 10일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그러면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못 내렸죠. 못 내려요.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증거가 없으니까.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요. 제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열심히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일주일에 2번씩 헌법재판을 진행을 해도 당시에 탄핵 소추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3월 10일 날 예정대로 수사 기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은 부득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도 내릴 수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득이 탄핵 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32조 단서를 위반해서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받은 의도가 명백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3월 10일까지 무조건 탄핵 재판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나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이정미 재판관 그 문제는. 자, 그런데 3월 10일까지 해가지고는 도저히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밤새도록 해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32조 단서에 위반해서 수사 기록을 가져다가 그것을 증거로 쓰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가지고 쓰면은 그럼 뭐예요? 이 증거조사도 좀 간단하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를 쓰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도하에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또 32조 단서의 단순한 위반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탄핵 재판은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규칙과 형사소송 규칙이 다른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탄핵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규정과 형사규정이 다르면 민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죠? 형사규정과 민사규정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형사규정에 따른다 이 말이거든요. 자, 제일 다른 게 뭡니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잘 아시죠? 증거조사 절차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너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먼저 물어봐요. 자,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절대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증거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증거조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추기관인 국회가 가진 거는 없어요. 그냥 그 공소장 몇 개랑 그 다음에 기사 몇 개, 그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문 낸 게 다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소추위원이 증거가 하나도 사실상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심판기관이잖아요.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소추기관이 제출해야 될 증거를 지네가 수사기관에 얘기해서 지네가 다 받았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소추기관이 입증해야 돼요? 누가 제출해야 돼요? 소추기관이 제출해야 돼요. 그 증거를 뭡니까? 헌법재판소가 자기가 만들어서 소추기관에 준 거나 다름없어요. 소추기관이 편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헌법재판소가. 안 되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소추위원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받았어도 증거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먼저 다 봤어요. 증거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증거 능력이 부여될 때 비로소 판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이. 근데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도 않는, 증거조사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그리고 검찰이 이미 뭐냐면 공범으로 예단해 놓은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밤새도록 봤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미리 봤어요. 증거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거 뭡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반한 거죠. 근데 단순하게 반한 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반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 기록을 읽으면 결론이 뭐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서원과 안종범과 정호성과 공범 맞네.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사 기록의 내용이 그런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32조 단서에 위반을 해서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게 돼 있는 40조를 위반해서 그래서 또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고 검사가 증거를 내야 되는 그 형사소송법이 대원칙에 위반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달라고 해서 32조에 반해서 받아갖고 미리 봐서 다 예단을 형성하고 그래가지고 그 재판을 진행을 했으니 그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이 아니라 이미 유죄 추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송 대리인이 가서 뭘 해야 돼요? 유죄 추정을 깨는 것. 오히려 입증 책임을 지금 뭐냐면 소송 대리인이 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3월 13일 이전까지 재판을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 헌법재판의 결론을 이미 사실상 내놓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부득이 32조 단서가 걸리적거리니까 그것을 의도적으로 위반을 해서 40조를 위반을 해서 그래서 불법적인 헌법재판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피청구인으로서의 절차적 기본권, 권리 이런 건 철저하게 무시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탄핵이 무효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 억지네요.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저 이외에도 다른 많은 분들께서 탄핵이 무효다라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왜 탄핵이 무효인지를 말씀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저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고백컨대 이 책의 저자인 전하 유해 최고위원도 사실은 탄핵이 무효였으면 하고 바라면서도 진짜 탄핵이 무효인가? 라고 할 때는 자신있게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료를 찾아보고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한 발 한 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진짜 탄핵이 무효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정치적 구호로서 탄핵이 무효다가 아니라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헌법적인 관점에서도 확실하게 탄핵이 무효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류효의 정준길 변호사님이 공저하신 이 탄핵은 무효다라는 서적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명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있습니다. 예. 참 서적 얘기와 별도로요. 뭐 질문 네.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정준길 변호사님께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이신데요. 그렇죠. 저는 특수부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없어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출신입니다. 이야. 저희 요즘에 또 조국 일가 비위 의혹 관련되어서 네. 지금 특수부 활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특수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네네. 특수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지금 특수부 축소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 특수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검찰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수사의 주재자, 그 다음에 공판 담당, 그 다음 집행,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담당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수사는 현재 경찰과 나눠서 하고 있고, 현재 수사권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사 개시권, 수사 진행권, 수사 종결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서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진행권은 경찰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다만 수사 종결권은 아직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계속 검찰이 수사 종결권을 유지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판 기능인데, 이 수사 기능과 관계돼서는 이제 크게 보면은 그래서 검찰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판을 위해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그 사건을 기소할 만한지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이제 인지 수사를 하는 거죠. 속칭 말하는 사회 거악이 있을 때,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있을 때, 그러한 사건을 이제 실력과 능력을 갖춘 검찰이 이제 직접 나서서 수사하는 것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대부분은 과거에는 큰 거악을 척결하는 사건을 이제 대검 중수부에서 맡았고, 중간에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상태고, 지역에 있어서도 이제 특수부에서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경찰에는 그런 특수 기능이 없느냐? 있어요. 특수수사대라고 있습니다. 특수수사대. 경찰이 꿈이 뭐냐면 검찰처럼 멋있는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경찰이 과거와는 다르게 인적으로도 상당히 능력도 뛰어난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상당히 중요한 수사를 제대로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검찰을 능가하는 특수수사 기능을 좀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특수부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부가 그래도 인지수사, 특수수사에서는 한 발 좀 앞서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특수부 수사, 검찰의 특수부 기능을 줄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중수부가 없어졌을 때, 제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수부가 없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죠? 누가 좋아할까요? 무슨 말이냐면, 대검 중수부나 현재 중수부의 역할을 사실상 맡고 있는 특수부는 우리 일반 국민 생활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의 거악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다음 대기업 임원들, 기타 고위 관료들, 이 세상에서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수사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특수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특수부가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특수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의 편을 들어갖고 반대 정치 세력을 숙청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어떤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현 정권과 관계된 수사라고 해서 덮거나 무마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회에서
특수기능, 특수수사기능, 거악을 척결하는 이 특수수사기능, 뭐 반드시 필요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조국 장관이 이제 이 법무부에서 장관으로 가더니 특수기능을 추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 잘 아시죠?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뭐 속칭 말하는 적폐청산을 위해서 막 한참 할 때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한 20여 명에서 40여 명까지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이제 느니까 그거를 다시 원상태 내지 그 이하로 지금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수사인 적폐 수사를 할 때는 특수부가 강화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지금 뭐냐면 조국 장관과 같이 본인들과 관련된 그리고 현 정권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줄여야 된다. 매우 부적절해 보이죠, 그거는. 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지만 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조국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전직 검사시지 않습니까? 네네. 전직 검사로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이제 저쪽 좌측이 뭘 잘하냐면 프레임 전쟁을 잘해요. 검찰 개혁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야 될 것 같죠. 말만 해야죠.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 개혁 오케이. 아무리 검찰이 잘해도 지금보다 더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게 하는 길이 있다면 검찰 개혁 해야죠. 마찬가지로 경찰 개혁도 해야 되고 행정부 개혁도 해야 되고 청와대 개혁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저는 뭐냐면 개혁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개혁을 하자. 자, 그럼 개혁의 방향이 중요하죠. 어떤 내용으로 개혁을 할 건데? 근데 너희가 지금 말하는 개혁이 말이야, 혹시 장관 집에 장관 부인이 죄를 지어갖고 집을 압수수색 하는데 갑자기 쪼르르 부인이 남편한테 전화해갖고 남편이 갑자기 거기다가 대고 자기가 장관이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빨리 압수수색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시할 수 있는, 불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검찰 개혁을 원하시나요? 예,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영장이 청구됐는데 갑자기 그 전날 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수술받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못 나간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인권보호라고 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가서 조사를 받는데 세상에 조사받은 시간보다 조서를 읽는 시간이 더 길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 조서를 읽다 말고 몸이 아프다고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조사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 그런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렇죠? 검찰개혁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검찰개혁을 반대합니까? 근데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걸로 하면은 그들의 프레임에 말립니다. 검찰개혁 찬성해야죠. 저는 당연히 찬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방향이 검찰개혁의 길이 맞느냐?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조국이 지향하는,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죠. 왜? 조국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포토라인에 쓰는 거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니까 뭐 되네 안 되네 하다가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부인 조사 끝나고 나서 다음부터 적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압박 넣죠? 검찰총장은 말입니다. 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에 따라서 임기가 2년이 보장돼 있어요. 어디 정권에서 감히 나서갖고 총장 그만둬라 마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말 한마디 안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기에 소속돼 있는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이 보장돼 있으면 아무리 당신들이 여당이더라도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 위반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법무부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검찰개혁 얘기가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검찰개혁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겠다고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자, 특수부 축소하겠다.
그 다음 공판부 형사부 강화하겠다. 해외 바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 다 돌아오게 하겠다. 관용차 폐지하겠다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무부에서. 조직 개편 문제는 대통령이 정하는 문제인데 왜 총장 네가 생산내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 파견 검사 복귀 문제는 장관이 정하는 문제인데 왜 검찰총장 네가 얘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는 개혁의 대상이야.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주체로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니까 너는 받아들이는 행태를 취해. 이 말이에요. 대통령 회의에서 대통령령을 바꿔서 축소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려고 한 거고, 법무부 장관이 야 파견 검사들 다 복귀해 이렇게 해서 지가 폼내고 싶은데, 아이 윤석열 총장이 나서서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김이 확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 다음에 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줄여야 된다. 특수부 기능을 더 줄여야 된대요. 특수부에 지금 예전에 특수 1, 2, 3부가 있다가 제가 특수부에 있을 때 3부까지 있었는데 지금 4부까지 있거든요. 나중에 금조부도 생기고 외사부도 사실상 특수부 기능을 하니까 특수 기능을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지금 자기네들 속칭 말하는 적폐 수사할 때는 막 늘리고 파견받더니 지금 이제 사람들 갑자기 줄인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런 과학수사 누가 할 거예요 앞으로? 경찰이 할까요?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그리고 경찰이 하면 제대로 할까요? 아마 경찰이 나서가지고 하다가 청와대 주변에 무슨 행정관이라도 조사한다 그러면 아마 당장 저기 깨구리 땅바닥에 패대기 치듯이 아마 당장 뭐라고 난리가 날걸요? 그래도 검찰이란 정도 조직이 되니까 맞짱 비슷하게라도 뜨는 거예요. 피 철철 흘려가면서. 근데 그런 특수부가 없어지면 도대체 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공수처 만들자 이렇게 공수처.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과거에 특수부가 얘기하는 거학을 척결하는 기능하면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잘 보세요. 제가 2003년도에 대검 중수부에서 바로 노무현과 이해창 총재에 관련한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의 핵심 멤버였어요. 당시에 검사와의 대화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검찰,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껏 수사하라 그랬어요. 증거만 보고 실체적 진실만을 팔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검 중수부에서 그 수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한참 수사 진행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도 물론 많이 받았어요. 뭐 차떼기도 하고 많이 받았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캠프도 당시까지 확인된 금액이 100억이 훨씬 넘어 11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받은 거로 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장수천 돈 기타 등등 합의나만 거의 한 150억 가까이 됐어요.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그래도 니네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니네 막 똑같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야 쟤네들은 막 차떼기도 하고 800억 900억 받았는데 우리는 100억 간 넘었잖아. 그래도 세 발의 피도 안 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다 거꾸로 문매 맞았죠. 아, 너희는 깨끗한 정치한다고 하는 놈들이 야 100억이 적은 돈이야 뭐가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우리 대검 중수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야 니네 똑바로 수사한다고 진짜 눈치 없이 똑바로 수사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당시 송광수 총장이라는 분이 검찰총장이셨는데요. 그분께서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서 기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을 쳐라. 내 목을 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거악 앞에서 상생하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사들이 제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하라고 해놓고 본인들한테 뭔가 불리하고 주변 사람들을 수사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수사를 위축시키려고 하니까 당시 총장님이 뭡니까? 내 목을 치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결기를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사가 겨우겨우 잘 진행이 됐죠. 그런데 그 수사도 사실은 비판받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노무현을 당시에 입건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택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총무비서관. 그 사람이 롯데로부터
총무비서관 시절에 3억 원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그 3억 원을 나중에 열린우리당 창당 자금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롯데가 미쳤다고 여택수한테 3억 줬겠어요? 응? 여택수가 미쳤다고 그 3억을 받았겠습니까? 여택수가 미쳤다고 그 돈을 열린우리당 창당 자금으로 썼겠어요? 노무현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 사유는 바로 탄핵 사유에 해당했어요. 왜?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관해서,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직무에 관해서 위법 행위를 한 거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탄핵 사유에 해당했어요. 여택수를 불러갖고 요번에 검찰이나 특검이 조사하듯이 마구 조져서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그 3억 노무현 관련 부분 안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당시 맡겼어도 저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상황이었죠. 충분히. 그러면 그 3억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만약에 조사가 됐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자 3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택수와 공법 피의자 입건 이렇게 만약에 수사 결과를 박 대통령님처럼 발표했다고 쳐봐요.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박 대통령 피의자로 특정하고 그 다음에 공범이라고 언론에다가 공개적으로 검찰이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확정된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태블릿 PC도 문제였지만 그리고 똑같이 검찰이 그때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범이다 피의자로 입건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탄핵 기각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때 검찰이 너무 신중했어요. 그때 검찰은 너무 신중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검찰은 너무 시건방졌던 거죠. 지가 왜 나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됐고 그 다음에 공범이라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검찰이 똑같은 행태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되고 공범으로 의율한 공개 발표로 인해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게 된 거고 거꾸로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오히려 검찰이 대검 중수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피의자 입건 부분과 공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부당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네. 정준길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그쵸.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결국 이 탄핵은 무효다라는 서적을 보면 정말 많은 정보 그리고 많은 지식을 우리가 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탄핵이 무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야, 무슨 철진한 소리를 해. 지금 와서 무슨 죽은 자식 불알 만지냐? 왜 철진한 얘기를 하니? 두 번째는 뭐냐면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파 단합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우파 지금 통합에 반대되는 거 아니야? 방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수 우파 통합을 위해서 탄핵 얘기를 하면은, 그죠? 그것이 통합에 반대된다라는 얘기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해요. 자, 그럼 제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우리끼리 얘기 안 하기로 합의했다 쳐요. 내년 총선 막 진행되는데 현재 여당과 정의당이나 이런 애들이 자유한국당이나 공화당이나 기타 등등에서 보수우파 정치 세력한테 니네 탄핵의 자식들인데 니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너희는 아직 반성이 덜 돼서 안 된다, 이런 비판 내지 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백날 그 얘기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논의의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자 안 하자라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야. 결국은 저들이 우리를 그거를 갖고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그럼 탄핵이 무효다라는 이 문제가 말이에요, 단순하게 보수 우파의 통합을 하는데 누가 주도를 하고 그 탄핵 배신파들을 용서할 건가 말 건가, 문제 삼을까 안 삼을 건가라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탄핵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누가 부들부들 떨겠어요? 첫 번째는 탄핵 배신파들이 부들부들 떨겠죠. 탄핵 배신파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탄핵은 안타깝지만 탄핵은 할 수밖에 없었고 옳았다는 거예요. 근데 탄핵이 옳지 않고 무효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논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정말 백의종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 여당과의 관계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탄핵이 무효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저는 지금 유시민이랑 논쟁을 하기를 바라는데, 유시민 같은 사람이나 저쪽의 논객들이랑 우리가 붙어가지고 탄핵이 무효다라는 것을 공박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겼다고 쳐봐요.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제대로 진상을 이해하게끔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없어져야 될 정치 세력이 누구예요? 지금 저들은 대통령을 탄핵 만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없어져야 될 정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핵이 무효라면, 탄핵이 잘못된 거라면 뭐예요? 탄핵을 무리하게 이끌어내서 기획을 해서 거짓 선정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여서 탄핵으로 이끌어낸 바로 민주당, 정의당 얘네들이 퇴출돼야 될 정치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무효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보수우파 내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저들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근거를 없애는, 그들이 근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저희 문재인은 뭐예요? 사실상 가짜 대통령 아니에요? 제가 문재인이 아예 무효 대통령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법률가니까. 아무튼 그 이후에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하여튼 어떻게 됐어. 그런데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탄핵이 무효다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수파들이 본인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관계없이,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당면한 뭔가 통합이라는 작은 문제에 연연해서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보다 큰 그림으로 이 탄핵이 무효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의외로 중요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랑 유해 최고위원이 정말 작년 8월부터 정말 밤잠도 제대로 안 자고 항상 자나 깨나 항상 탄핵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다른 분이 쓰신 책도 꼼꼼히 참조해 가면서 정말 고민 끝에 내린 그런 어떤 결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 한 권 사달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혼으로 쓴 책이니까 꼭 좀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책 읽으신 다음에 집에 두지 마시고 아는 분한테 좀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 책 2권, 3권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책 꼭 읽어봐 주시고, 관심 있는 분은. 그리고 혼자만 읽지 마시고 그 책을 옆에 있는 분이랑 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대화 나눠보시고 내용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준길 변호사님의 탄핵은 무효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애국시민분들께 반드시 필독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신의 한 수가 이제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을 향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신의 한 수 많은 홍보 부탁드리며, 혹시나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